네, 안녕하세요. 저 술술경제로 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돌아온 기념으로 요즘 핫한 자산, 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조규원 작가님 함께 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요즘 너무 셀럽이세요. 아, 제가요? 네, 왜냐면 사실 제가 보니까 지난해 한 하반기부터 해서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데 네. 출연하시잖아요. 금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시잖아요. 그래도 금 투자 한 7년 했고, 네. 누구보다 금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다 보니까, 좀 자부할 수 있죠. 금 투자를 7년 하셨어요. 그쵸. 올해로 한 7년 차 정도 되고, 네. 아니, 올해면 8년 차인가? 아, 19, 26년이니까. 2019년부터 했거든요. 예. 1, 2, 19, 20, 21, 22, 23, 24, 25, 26. 8년 차네요. 8년 차. 예, 예, 8년 차 횟수. 정도 되다 보니까, 네. 기간으로도 오래됐지만 저는 진짜 막 금에 대해 모든 것들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뭔가 금 투자를 처음 하신다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금 투자를 지금 이제 횟수로 8년 차라고 하면은 네. 사실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신 것 같은데 네.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 뭐 이유 아니면 동기가 있으셨어요? 처음엔 제가 금을 투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고, 한 2018년쯤에 막 경제 얘기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아, 그 당시 맞아요. 예, 뭐, 경기 선행 지수가 뭐 20개월 연속 하락한다 막 이러고 하니까, 경제 위기 오면 뭘 사야 되지 하면 안전자산은 이제 금이랑 달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에 대해는 너무 무지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처음 그냥 별 생각 없이 금을 공부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저도 처음엔 공부할 때 뭘 모르니까 유튜브도 보고, 뭐 네이버에도 검색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위기 땐 뭐 금이 강하다. 그래서 뭐 안전자산 수요가 올라가서 금 가격 오른다. 뭐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었는데 네. 그 뭐 금리 인하하면은 뭐 그 어떤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으니까 금은 매력적이고 금리 인상하면 금은 뭐 매력이 떨어져서 금 가격 떨어진다. 막 이런 여러 가지 통념들이 있었어요. 뭐 금리와 금의 상관관계 이런 부분이요. 네.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걸 배우고 전 배우면 이제 실제로 그랬는지 역사나 데이터로 이제 검증을 해보거든요.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아, 네. 네. 어떤 부분에서 안 맞았던 거예요? 경제 위기 때 금 가격이 오히려 내려요, 항상. 왜 그랬던 거죠? 이것도 이제 뭐 설명하면 긴데 네. 어쨌든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뭐 IMF 이럴 때 보면은 금 가격이 다 내려갔어요. 왜냐면 대부분 경제 위기가 디플레이션을 좀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근데 금은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이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일 때 오히려 금 가격도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사실 금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 지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거는 뭔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디플레이션이니까 네. 금의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그렇게 부각되지 못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이상하다. 네. 한데 재밌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통념과 실제 데이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제가 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뭔가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서 뭐 해외 논문, 해외 자료들 이런 것들 싹싹 긁어 모아서 이렇게 막 하나씩 뭐 맞는 정보, 틀린 정보 나누고 그다음에 제가 뭐 연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나가다 보니까 그러다가 딱 깨달은 게 네. 이게 경제 위기가 와서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금의 슈퍼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2018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막 알바해가지고 네. 어렵게 1,000만 원을 모았는데 그게 한 2019년 7월쯤에 이제 그 금의 슈퍼사이클의 시그널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딱 튀어나오면서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해서 그때 이제 금 투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투자와 그 다음에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럼 그 당시 처음 알바로 모은 1,000만 원으로 바로 네. 뭘 사신 거예요? 그때 금이 오르면 무조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버바를 샀어요. 처음엔 실버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금도 좀 추가적으로 사서 네. 지금은 금이랑 은이 한 7대3 정도, 금 7, 은 3 요 정도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자산 비중이. 네, 맞아요. 다 현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현금도 없고 주식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전부 금과 은으로 인생을 몰빵했다. 그러면은 작가님 집에 가면은 다 금, 은으로만 있는. 그죠. 집에 땅에 묻어놨어요. 땅에요? 네, 부모님 본가가 이제 양주에 딸기 농사를 지시니까 이게 집에 두면은 네. 뭐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김치 마냥 푹 익힌다는 마인드로. 약간 장독대 묻듯이? 그쵸. 딱 묻어놓고 가끔 이제 길 가면서 물도 좀 주고. 장난이신 네, 거죠? 장난입니다. 안 근데 진짜 묻어놓은 건 맞아요. 땅에다가? 네, 땅에 묻어놨어요. 안 불안하세요? 그거는 저도 찾기 힘들 정도라, 아마
집에 두는 것보다 한 100배 이상 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잘 묻어놨어요. 아,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아요. 저희 집 털어봐야 어차피 금이랑 은이. 양주 땅인 걸로.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금이 최근에 굉장히 사실 지난해 초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금을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편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더 정확히 조금 더 이전으로 따지고 보면은 23년 네. 그쯤부터 이제 뭔가 금과 비트코인을 약간의 대체 자산으로 성격으로 많이들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다르단 말이죠. 네. 금 최근 한 2, 3년 추이를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 2024년 기준으로 금 가격이 40% 정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60에서 70% 정도로 금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 금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에 대한 상승세가 더욱더 가파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은도 이제 금 오르면 같이 따라 오르거든요. 은이 뭐 재작년에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작년에만 거의 150%? 작년 한 해 동안. 네, 한 해 동안. 어. 그 정도로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올해도 진짜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벌써 한 80불도 돌파해서 네. 이대로 가면은 뭐 100불도 목전이다 이렇게 바라볼 만큼 예. 은 상승세가 진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예전에는 그 돌잔치, 돌반지 해갈 수 있었는데 네. 원래 돌잔치, 돌반지 한돈 요즘에는 110만 원 정도 생각해야 된다면서요. 아, 그쵸. 제가 작년 초에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네. 돌잔치 하는 애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 금 한 돈 살려고 그러는데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서 50만 원이다 했더니 좀 비싸긴 한데 네. 그래도 해야겠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또 이제 돌잔치 때문에 돌반지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니까. 네. 그런데 제가 90만 원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이거 반돈도 힘들겠는데 예, 진짜 반돈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말이 바뀔 만큼 요즘 금 가격에 이렇게 상승세가 무섭다라는 네. 게 이제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체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럼 금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배경은 사실 이제 뉴스에서는 뭐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잖아요. 제가 뉴스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문사나 방송사에 네. 나가서 이야기할 때의 이유와, 그 네.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긴 시간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말할 때의 이유가 좀 다른데, 네.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사 가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통 단기적으로 지금 왜 올랐냐 요 얘기를 드리니까 뭐 지정학적인 문제,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 네. 이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이라던가 이란 문제라던가 뭐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이스라엘 전쟁 뭐 요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네. 아니면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뭐 자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물론 그것들이 단기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고 장기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결국 금 가격은 2019년부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이클이 더 많이 남았다라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부채 문제 때문이거든요. 부채요. 네,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던 그 부채요. 정부 부채요? 개인 맞습니다. 부채요? 정부 부채입니다. 정부 부채.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빚이 한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아, 미국 정부 부채요? 한 38조 달러 정도 돼요. 38조 달러면은 이게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죠? GDP랑 비교가 되나요? 지금? GDP 대비 미국 부채 비율이 한 120% 정도 되고 그리고 38조 달러면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 한 5.5경원? 네. 우리나라는 한 4,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사실 엄청나게 큰데 네. 미국은 뭐 국가 규모도 더 크고 하다 보니까 빚이 5.5경원, 경이라는 이 단위까지 올 정도로 빚이 늘어났어요. 네. 사실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국가의 빚이 5.5경원이다. 이걸 갚는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돼요. 계속 다음 세대로 미루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게 빚이 우리의 개인의 빚으로만 생각을 해도 빚이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이 정도다 하면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빚이 내 앞으로 막 10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갚는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산이 아니라 빚이 그렇게 네. 생겼네. 그냥 어느 그 숫자가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건 도저히 갚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음 세대로 미룬다던가 그렇죠. 아무튼 예. 좀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미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도 우리 스스로 뭔가 다 미루고 밀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냥 그렇게 잘 밀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결국에 문제가 뭐냐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나 다른 국가들이 서로 이 부채 문제 때문에 이제 한계점에 와서 다른 국가의 부채를 잘 안 사주려고 해요. 특히 미국의 부채를 잘 안 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이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이제 국채죠. 네. 이제 그 채권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이제 탑2를 뽑으라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와 금 이 두 가지를 예를 드는데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것도 요인이 좀 여러 가지인데 그냥 미국의 38조 부채라는 건 이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1년에 1조 달러를 지출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1년 세수가 5조예요. 그러면은 세수의 20%를 뭐 복지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이자로만. 네, 국방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이자로만 지출할 정도로 이자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5조인데 지출이 7조예요. 네. 그럼 미국은 1년에 숨만 쉬어도 2조 달러가 지출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국방비야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한데 뭐 사회보장, 그 다음에 의료, 보험, 그리고 이제 이런 이자 지출 같은 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줄일 수도 없어요. 그냥 이미 정해진 금액입니다. 미국은 1년에 숨만 쉬어도 2조라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늘어나는 속도가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미국 국채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미국한테 한 1,000억을 빌려주고 네. 한 5년 뒤, 10년 뒤에 뭐 이자까지 쳐서 원금이랑 같이 받는다. 근데 이제 중앙은행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미국의 부채가 저 정도로 심각하고 앞으로 그 다음에 이 부채가 늘어나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게 그냥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과연 5년 뒤, 10년 뒤의 달러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지금이랑 같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얹어서 요즘에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 많이 네. 생기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이 막 자기네들이랑 사이 틀어졌다고 달러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자산 동결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는 것처럼 잡아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달러가 안전자산이 맞느냐에 대한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제 사건들이 벌어졌죠. 그럼 결국엔, 자, 우리가 어떤 투자 기관이 됐든 중앙은행들이 됐든 안전자산은 일부 보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안전자산에서 달러와 금인데 더 이상 달러가 안전자산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있는 돈들이 다 금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일정 비중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는 것도 갑자기 투자 기관들이 이제 금을 많이 사모으기 시작한 것도 네. 그다음에 금 가격이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의 슈퍼사이클을 2019년도부터 전망을 하셨고 네. 지금도 그 사이클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2019년이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냐라고 네. 하면 이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실질금리라는 데이터거든요. 예. 실질금리는 쉽게 말해서 은행 이자에서 물가가 오른 것만큼 뺀 값이에요. 네. 더 쉽게 말하면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은행에서 이자를 3% 줘요. 네. 근데 1년 지났더니 뭐 다른 물가들이 다 5%씩 올랐다? 뭐 은행에 예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예. 우리는 은행에 예금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명목적으로만 보면 내 100만 원이 103만 원이 돼서 3만 원을 번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2만 원을 잃은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금 가격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금리가 다시 마이너스로 빠져들고 그 추세가 지속된 게 이제 2019년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실질금리는 왜 마이너스로 빠져드느냐? 예. 이게 바로 부채 문제에서 나와요. 부채가 이 정도로 많으면 이제 다른 국가들이 안 사주고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임계점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크게 보면 4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 긴축을 한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죠. 정부에서. 네, 그래서 뭐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뭐 최저임금 같은 거 폐지하고 뭐 이게 저축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복지 이런 것도 줄이고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네, 거네요.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그 지도자의 강력한 지지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 규모가 작거나 그러니까 독재거나 아니면은 그 국가 규모가 작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경우를 제외하면 되기가 쉽지가 맞아요. 않아요. 예. 쉽게 말해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갔는데 옆에서는 뭐 우리가 복지도 더 늘릴 거고요. 정년도 더 늘릴 거고 연금도 더 팍팍 주겠습니다. 그다음 뭐 당선되면은 매달 뭐 기본소득으로 30만 원씩 주겠습니다 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옆에 저는 정규직도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 거고요. 최저임금 다 폐지시켜 버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조조정해서 뭐 쓸데없는 기업들 다 파산시켜 버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누가 저를 뽑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를 얻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긴축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은 당선될 확률이 정말 극단적으로 낮아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특히 패권국이나 그렇게 제국 같은 국가들은 이런 긴축을 했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긴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럼 두 번째는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을 못 줄이면 세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세금을 올리는 것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정 수준 이상으로 세금을 올리면 오히려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세금이 더 적게 거쳐지게 돼요. 그리고 뭐 소득세 같은 거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도 심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아주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방법밖에 없는데 미국은 네 번째 방법을 쓰고 있고요. 다른 국가들은 전 세계 글로벌적인 그런 환경이 세 번째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뭐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1,000만 원의 오늘의 가치와 10년 뒤에 1,000만 원의 가치는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오늘 1,0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다르고 10년 뒤에 1,0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다르니까 10년 뒤에 똑같이 1,000만 원을 갚으면 사실 오늘의 빚보다 10년 뒤의 빚의 가치가 훨씬 더 낮은 거예요. 뭔가 경감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용인해서 부채의 가치를 팍팍팍팍 낮추는 방식을 대부분의 제국들이 그런 식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국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방법이 어쨌든 이 네 개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1930년대에 그 어마어마한 부채를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태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제국은 이렇게 갔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일 확률이 매우 높아서 사실 그래서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네,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국들 중에서 가끔 이런 네 번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산성 혁신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빚이 30억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30억이란 빚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죠. 빚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수익이 300만 원에서 3억으로 뛰었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월급이 3억이면 30억이라는 빚은 생각보다 큰 빚이 아니거든요. 즉 국가가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로 보는데 결국엔 국가가 생산성이 엄청나게 혁신이 이루어지면 지금의 빚에 대한 가치도 뚝뚝 떨어지게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면 돼요. 결론 네.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그게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정도면 그냥 조금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대로 가면서 생산성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AI에 맞아요. 예. 그래서 AI예요. 예. 근데 옛날에 제국들은 어떻게 했냐면 대규모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큰 나라를 잡아먹어버리면 거기에서 뭐 이제 식민지니까 이제 노예들도 재건하고, 오고, 예. 네 맞아요. 그다음 인프라 재건도 하고. 인프라 재건도 하고 예. 엄청나게 상품과 서비스들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성공한 경우에는 그렇게 가고 실패하면 아예 제국 자체가 멸망해버려요. 뭐 아니면 도로. 네, 뭐 아니면 도로. 그래서 이런 그런 최후의 도박 같은 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직전의 패권 국가가 영국이었잖아요. 네. 영국도 이 네 번째 방법을 택했는데 영국이 성공했던 역사가 있어요. 1780년대에 미국도 이제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서면서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제 영국의 패권은 끝났다. 그리고 파운드 못 믿겠다 하면서 영국의 채권을 잘 안 사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도 똑같이 이때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임계점이 왔는데
그때 정말 타이밍이 좋았던 게 2차 산업혁명 때였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거에서 만약에 내가 생산성의 혁신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지금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100년 정도의 패권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1780년부터 1800년까지 20년 동안 오히려 돈을 정말 더 발행하고 네. 빚을 더 많이 져요. 그래서 100%였던 국가 부채 비율이 250%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2차 산업혁명에 몰빵을 해요. 근데 다행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100년이라는 패권을 더 갖게 되고 이제 거의 1900년까지 영국이 이제 패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걸 미국도 본 거죠. 딱 때마침 4차 산업혁명이다. 네. 근데 이제 부채 문제가 터졌다. AI에 진짜 모든 걸 쏟아서 만약에 여기서 생산성의 혁신이 이루어낸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또 100년의 패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중국도 미국도 이 패권국들끼리 AI에 지금 모든 돈을 다 쏟아붓는 이유가 이게 다음 패권의 가장 중요한 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바로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금이 왜 본질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니까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져서 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번째 방법도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금이 올라요. 왜냐면 그 생산성의 혁신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과정 가운데서 대출도 많이 일으켜야 되고 돈도 많이 풀어야 되고 하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산성 혁신이 되는 그런 산업을 독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 혁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10% 넘는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요. 영국도 거의 한 40에서 50년 동안은 그 기간 동안 1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네. 결국 세 번째나 네 번째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은 역사적으로 항상 올랐다. 지금 사이클은 단순히 뭐 전쟁 때문에 뭐 아니면 금리 때문에 뭐 때문에 잠깐 오르고 꺼지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이클이다. 이걸 네. 이해하면은 왜 지금 금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지금 금 가격은 비싼 게 아니라 앞으로 금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와, 작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네. 과거 히스토리부터 왜 금 가격이 이렇게 슈퍼사이클을 2019년에 진입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 AI 산업이 어떤 구조적으로 조금 성숙 단계 가기 전까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진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기울기는 어떨까요? 기울기. 기울기는 이게 보통 그 금의 슈퍼사이클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10년에서 1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상승 사이클이라고 해서 슈퍼사이클이니까 네. 막 매년 막 20% 30%씩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 상승 슈퍼사이클이 있으면 이게 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초반부보단 중반부가 네. 중반부보다는 후반부가 상승률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아,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올라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금 가격이 뭐 60% 오르고 해서 와 진짜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막 금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정도예요,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이게 그냥 역사를 보면 금 가격 60% 오른 게 이상해 보이겠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60% 1년에 60% 오르는 게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25년 1월 달에 네. 금 가격, 국제 금시세가 한 트리온 수당 2,500달러 정도예요. 네네. 근데 지금 올해 26년 1월 1년 만에 보니까 지금 4,500. 네, 맞아요. 4,500, 4,600 그 정도 그러면은 되죠. 사실 다른 주식이랑 생각해 보면은 엄청 오르는 느낌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작가님 말처럼.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진짜 잘못된 통념인데 네. 금을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아, 그래서 이 정도면 많이 올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금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위기 때 오르고 가격 그 변동이 되게 안정적일 거다. 근데 역사를 대입해보면 역사에서 그런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네, 금은 원래 한 번 오를 때 정말 막 20배, 30배씩 올라가는 게 당연한 역사고 지금도 그 사이클이다. 아직 그거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거 어차피 오프 더 레코드니까 뭐 방송사에서 하는 얘기 아니고 약간 유튜브 맞아요. 감성으로 네, 말씀드리면 제가 막 그 방송사에 나와서 금 가격 얼마까지 갈 것 같으세요? 얘기 들으면 저 한 네. 2만 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이제 언제냐가 중요하죠, 어느 정도는. 네, 근데 대략 한 2030년 부근쯤에 음. 지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 2만 불이 저는 보수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제 제가 제 그쵸. 진짜 개인적인 생각을 네, 얘기하면 네, 사람들이 2만 불만 들어도 네. 야 저것도 관심 끌러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잘 못해요. 네. 제가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 1970년대 금 가격이 한 26배 폭등했거든요. 1970년대. 네, 맞아요. 10년 동안 26배 정도. 네. 그거가 엄청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번 상승 사이클이 1970년대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1970년대는 일단 부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아, 지금만큼 심각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970년대보다 지금이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수요가 한 18배 정도 더 많아요. 아, 그러네요. 자, 생각해보면 금이 1970년대나 지금이나 매장량이나 뭐 총량이나 이런 게 거의 똑같거든요. 생산량도 비슷비슷해요.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수요는 어떻게 변했냐 생각해보면 1970년대는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뭐 실물을 사거나 아니면 그때 뭐 선물 ETF 뭐 아니면은 뭐 KRX 금시장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금을 사고 싶으면 뭐 코인샵 가가지고 뭐 골드 코인 사고 이런 거 말고는 거의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한 18배 정도 늘었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금의 공급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근데 수요가 18배가 더 많다라는 건 이전이랑 똑같은 상황이어도 똑같은 상황이어도 금 가격의 상승률이 훨씬 더 드라마틱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1970년대보다 지금의 상승장이 더 무섭고 더 강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작가님 말 들어보니까 왜 금 현물을 그렇게 사시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가 폭증하면 사실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뭐 금 관련 ETF, 은 관련 ETF. 근데 보통 그런 이제 현물 ETF는 이제 현물을 또 기초자산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게 되고. 근데 그때쯤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쯤 되면 실질적으로 그 현물은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논리가 작용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방금 진짜 정확하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저는 제가 금이랑 은 갖고 있는 게 전부 실물로만 갖고 네.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금 투자하면은, 저는 근데 그래도 초보자분들한테는 ETF나 뭐 그런 것 많이 추천해 드리거든요. 네. 실물은 투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공부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쉽게 이자도 안 주는데 그거 왜 사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금을 접근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근데 저는 실물을 사는 이유가, 마치 지금 금 시장은 의자 뺏기 게임 같은 거라고 의자 생각하시면 돼요. 뺏기? 네. 아, 의자 몇 개 없는데 앉으려고 하려면. 그렇죠. 실물에 비해 우리가 뭐 ETF가 됐든 그런 뭐 KRX 금시장이 됐든 뭐 선물 시세가 됐든 뭐 더 나가면 옵션이나 파생 상품까지 이런 거까지 생각을 하면 금이 한계가 있으면 파생 상품은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금융 상품은 138개가 있어요.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내려가잖아요. 막 엄청. 맞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금이 이만큼 있고 이만큼의 그 금융 상품들이 있으면 네. 만약에 그 중에서 이제 실물이 필요한 상황이 왔다. 네. 그러면 의자가 하나밖에 없고 사람은 138명이 둥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물론 그런 상황이 안 오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지금 벌써부터 공급이 좀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네. 금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실물 그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이 실물 인도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100% 확률로 무조건 금융상품은 다 망해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 보면 2022년에 런던 금시장에 이제 니켈 사태라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중국의 니켈 거의 최대 기업 중에 하나가 니켈을 그러니까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거기서 이제 니켈 공급이 상당히 많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소에는 그런 그 대부분 종이 계약으로만 이루어지니까 니켈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공급이 부족한데 그럼 인도 요청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니켈 가격이 막 폭등을 하는 거예요. 막 폭등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실물 인도 요청이 막 쇄도를 하는데 거래소는 줄 니켈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하냐면 이제 니켈 가격이 이미 막 4배, 5배 올라버렸는데 일단 거래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냥 거래를 취소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전에 니켈을 막 5만 불, 톤당 5만 불일 때 산 사람은 이미 니켈 가격이 20만 불이 넘어갔는데 네. 그냥 5만 불 받고 끝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금융상품은 실물이 이제 인도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융상품의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금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게 지금 실물이 소진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은 내가 실물로 보유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의 사이클은, 슈퍼사이클은 사실 아직 초입 단계다. 네, 이렇게 맞아요. 일하면 되고, 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은도 마찬가지예요. 은은 금이 오를 때 따라 오르는데, 은이 보통 금보다 변동성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도 그렇고, 뭐 2000년대도 그렇고, 그냥 금 사이클 다 보면, 금이 오를 때 은이 항상 금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요즘 특징 중에 하나가, 은은 금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진짜 많이 부족해요. 네. 이제 매장량이 거의 한 20년이면 고갈날 정도로 금이든 은이든 매장량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은 현물 ETF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은의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뭐 금 오르니까 투자 수요도 붙지만 그거 말고도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데 네. 근데 이제 AI 같은 그런 첨단 산업에서 은에 특히 더 많이 쓰여요. 근데 AI 지금 막 계속 발전하고 있죠. 앞으로 더 발전할 게 뻔하잖아요. 여기다 뭐 5G, 네.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뭐 우주 산업이나 그다음 방산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 첨단화되다 보니까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고 있다. 그래서 은이 지금 실제로 진짜 공급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국제시세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지금 80불 돌파했다. 근데 저희가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딜러들이랑 이야기하면은 체감하는 금 가격, 현물 가격은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 국제시세에 다 반영도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심해지면 심해질 거라 생각을 하니까 뭐 AI 발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금이 오르는 것보다 원래도 은이 더 많이 오르는데 그것보다 은의 상승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은도 진짜 좋게 봐요. 그러면 이제 은이 이렇게 좀 가격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금이 먼저 오르고 뒤이어서 은이 오르면서 뭔가 가격적인 탄력도는 더 훨씬 좋아 보이는데 그럼 은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있어서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은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매력적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은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해요. 저평가.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공감을 못하는 이유가 작년 초에 원래 제가 금 가격이 50만 원이었다가 이제 작년 말에 90만 원 됐다 했잖아요. 작년 초에 은 가격이 한 140만 원 정도 했어요. 은이 왜 더 비쌌어요? 이제 1kg당. 1kg. 네, 1kg당. 근데 얘가 올해 지금 은 가격이 얼마냐면 한 530만 원 정도예요. 와, 엄청 그러니까 올랐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거의 뭐 3배 올랐으니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은이 작년에 비해 얼마가 올랐다가 아니라 은의 가격을 평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금의 가격이랑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 기원전 32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지금까지 금과 은의 가격 비율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했냐면 항상 금은 은보다 10배 정도 비싼 게 정상이었거든요. 왜냐면 지구상에 있는 금의 양이랑 은의 양을 비교하면 딱 10대 1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은이 지금 금보다 50분의 1 정도로 가격이 싸요. 그렇다라는 건 사실 아직도 은은 금에 비해 너무나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해외에서도 갑로들박이 좀 있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많냐면 은이 예전에는 뭐 돈으로서 쓰였으니까 뭐 은화 뭐 이렇게 쓰였으니까 그때는 금이랑 은이 뭐 10대 1 정도가 적정한 가치라고 치더라도 지금은 금도 뭐 그냥 외환보유고에 좀 담아두는 정도지 은을 돈으로서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외환보유고에 담아놓는 국가도 없지 않냐. 더 이상 이제 은은 돈이 아니라 그냥 산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일종의 그냥 인간의 군중심리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의외로.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상황 되면 나도 비슷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람이 막상 같은 상황이 되면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 네. 그래서 인간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류 최초의 문자판인 수메르인의 문자판이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수메르인의 이제 문자판 인류 최초의 문자다 보니까 선조들의 지혜나 아니면 그들의 걱정 같은 게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열어서 봤더니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네.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진짜로. 아, 거기 내용이요? 내용에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취업 문제라던가 아니면 자식이 속썩인다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때부터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패턴들이 사실 되게 비슷하다라는 네.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우리가 거의 1970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법정화폐 시스템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금이 돈이 아닌 시기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고 그 바로 이전에는 금이 돈인 시기에 살았다 보니까 네. 그거는 좀 뭔가 구시대적. 금을 뭐 돈으로 쓴다고? 그거 너무 옛날 사람들 생각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마치 원시인들이 살았던 시대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인류 역사를 전반적으로 한 5,000년을 이렇게 쭉 깔아놓고 보면 어떤 시기에서는 금을 돈으로 썼었고 어떤 시기에서는 지금처럼 법정화폐, 금이 돈이 아닌 시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기가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네. 근본이제가 끝나면 법정화폐 시스템이 오고 법정화폐 시스템이 끝나면 다시 근본이제가 오고 이게 사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인류는 반복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정도 뒤에 인류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2020년대에는 그거 뭐 금이 담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종이 쪼가리 믿고 그거를 믿고 뭐 은행에 박아놓는다던가 금고에 넣어놓고 살았대. 야, 쟤네들 진짜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것보다 또 한 100년 뒤에 미래 사람들은 야, 그 사람들은 뭐 한 100년 전의 사람들은 금을 돈으로 쓰고 있었대. 너무 웃기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인류는 항상 그렇게 반복돼 왔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화폐 시스템의 거의 마지막에 와서 지금은 변곡점에 있거든요. 부채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 과정 가운데서 금이 다시 재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이 재평가받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은이 다시 그 예전의 가치로 생각이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다. 실제로 역사에서도 항상 그래 왔고 인간은 되게 비슷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은이 다시 예전의 가치, 금에 비해 그 10분의 1 정도 가격 정도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원래 금이 오를 때 은이 더 매력적인 포인트,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은이 아직도 금에 비해 너무나도 저평가된 포인트,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면 은이 진짜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그럼 금은 투자 방법이 뭐 현물 매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뭐 금통장 있고 그다음에 ETF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현물 보유가 뭐 사실 이게 손에 쥐는 맛은 있어도 이거 잘못하면 사자마자 손실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실물을 초반에 시작부터 실물을 하기보다는 ETF나 KRX로 하시다가 금 투자를 좀 공부하시면서 실물의 필요성을 느낀다던가 하면 그때 넘어가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실물 부여가 무조건 좋긴 좋아요. 무조건 금 투자하면 실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건 팩트거든요. 근데 이게 실물 투자를 잘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반인 분들은. 은도 마찬가지로. 네, 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원래는 그냥 딱히 그렇게 손해보면서 할 것도 없는데 실물 투자하면서 근데 뭐 기본 20% 막 심하면 사자마자 마이너스 30%씩 손해보고 해요. 사자마자 부가세도 붙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부가세 10% 붙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거래소들마다 이제 뭐 수수료도 다른데 그게 뭐 보통 한 5%에서 좀 심하면 10% 정도까지 해요. 여기에다가 거기다 이제 제품을 뭘 고르냐, 뭐 골드바 중에서도 무슨 골드바를 고르냐, 아니면 금도 뭐 팔찌도 있고 골드바도 있고 주물금도 있고 이게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또 필요 없는 지출이 막 발생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가장 높은 프리미엄과 가장 높은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무슨 돌덩어리 같은 금이 10돈짜리가 있고 여기에는 예쁘게 잘 다듬어진 골드바 한국조폐공사 딱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뭘 사고 싶으세요?
아, 이게 뭔가 인증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인증받은 것 같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조폐공사가 나쁘다는 얘기를 네, 하는 건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금을 잘 모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좀 비싸더라도 믿을 만한 거 주고 사자라는 인식이 강해요. 일반인일수록. 근데 일반인일수록 사실은 그렇게 프리미엄이 많은 제품들을 사는 게 투자의 효율면에서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저처럼 아니면 이제 다른 뭐 금 투자 오래 하신 분들처럼 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조폐공사나 뭐 그런 이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은 골드바들을 이제 잘 가격 비교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잘 사면 오히려 이득을 보면서 시작을 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있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되팔 때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맞아요. 그냥 금 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냥 뭐 이거에 사서 나중에 오르면 팔면 되는 거 이렇게 네.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거죠. 원래 만약에 초보자라면 그냥 도대체 이게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금덩이를 사는 게 맞아요. 사실은. 거기 막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네.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거다. 모를수록 원래는 프리미엄이나 그런 최대한 지출을 줄여서 네.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초보자분들은 KRX 금시장이나 ETF 이 두 가지 방법을 먼저 하셔라. 네. 왜냐면 시작부터 어차피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사두면 금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볼 거고 그때 실물 가격이 오르더라도 나중에 뭐 언제든지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네. 실물로 바꾸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이 제일 중요해서 ETF나 KRX로 가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실물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아 금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는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며 그다음에 각 브랜드별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다 보면 보여요. 아니면 잘 안 보이신다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사실은 저희 회사 오셔도 돼요. 네. 왜냐면 저희 회사는 네. 뭐 금을 판매도 하지만 네. 대부분 중개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비싸게 팔 이유가 없어요. 제가 먼저 가봐야겠네요. 네. 왜냐면 금을 비싸게 판다고 이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딱히 마진이 늘어날 게 없거든요. 어. 그래서 수수료는 딱 정해져 있어서 네. 중개하는 중개 수수료만 정해져 있어서 아. 그래서 저희는 각 브랜드별 프리미엄을 제가 직접 다 찍어놔요. 그래서 어느 가격이 적정한지 그래서 판매자가 나 아무것도 모르고 금 팔러 와도 네. 적정한 가격을 받고 네. 나 아무것도 모르는 구매자가 그냥 찾아와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너 홍보 같아서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딱 적정한 가격에 딱 하고 싶다 네. 거래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 저희 회사 오면은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긴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가보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